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정책론 제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강의는 영국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개정구민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민법은 이 시니어와 체드윅에 의해서 입안된 건데 1834년입니다. 이 개정구민법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정구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 원칙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열등초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을 통일했다는 바로 균일초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의 원칙을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영국의 개정구민법의 중요 원칙 3가지 말씀드렸죠. 열등초의 원칙 박스 안에 보고 있습니다. 작업장 제도의 재설립, 전국적 행정통일의 원칙을 균일초우,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국 단위로 똑같이 초우했다 그래서 균일초우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밑에 왕립위원회 보고서가 나옵니다. 왕립위원회 보고서 6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3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피넴랜드 제도, 임금 보조 제도를 폐지했다, 철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노동 가능자에 대한 구호는 끊어보세요. 작업장 구호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입니다. 작업장이라는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구구빈법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업장 개선운동인 길버트법 때 보호시설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장이 재설립이 됩니다. 따라서 원내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구제다? 원내구제, 인도어 릴리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병자, 노인, 허약자,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원해구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해구제를 허용한다. 즉 원해구제를 완전히 폐지한 게 아니에요. 원해구제는 병자, 질병에 걸린 사람, 노인분들, 그 다음에 아동이 있는 모자가정, 이러한 허약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허약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해구제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교구 단위의 구호 행정을 몇 개의 교구로 묶어서 구빈연합구로 통합합니다. 자, 이제 행정적인 측면이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 구인법 때는 교구별 행정을 했다. 길버트법 때는 교구연합을 결성했다 그랬죠. 교구연합 행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정구인법 때는 구빈연합구로 통합이 됩니다. 행정 단위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호 수준은 끊으세요.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임금 수준보다 적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복지급여의 수준이 구호 수준인데요. 그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그 사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열등초우라고 합니다. 왕명에 의한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통제위원회,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중앙집권행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중요 3원칙이 있습니다. 전국적 행정통일의 원칙, 균일초 원칙이라 있고 각 교구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구빈행정을 끊어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열등초우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끊어요. 자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 더 높지 않아야 됩니다.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장 활용의 원칙,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 거태구호라고도 하죠. 그걸 폐지하고 끊어요. 구제를 작업장 내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내구제가 된 것이죠.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해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는 원내구제, 인도어 릴리프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개량운동 들어갑니다. 사회개량운동은 차티스트 운동 1837년. 사회개량운동은 차티스트 운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때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합니다. 급진파 의원들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끊어요. 의회 정치의 민주화에만 동그라미요. 민주화를 목적으로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이 됩니다. 노동자들은 각지에서 파업을 하고 시위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선거권 확대 운동 이것을 벌이지만 실패하게 된다. 2번,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을 비롯하여 무기명 투표, 그 다음 위원들의 재산 자격과 그 다음에 세비 지급의 폐지, 자, 그 다음 평등 선거 구한 등의 정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개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회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1837년경에는 노동자들의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사회개량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우리 1급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도표가 나옵니다. 그 도표에 보면 자선조직협회 COS와 인보관 운동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천론에서 이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보관 운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 근원은 환경에서 찾았고 이데올로기, 자유주의는 진보와 연관성이 있다 했습니다. 급진주의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제 접근 방법은 빈민과 거주했다. 레지던스, 인보관 운동의 3R 세 가지 아시죠? 레지던스 나왔습니다.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사회 조사를 통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죠. 리서치가 나옵니다. 두 번째 R. 그 다음 서비스 자체 제공에 역점을 두고 사회 개혁을 강조합니다.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R. 리폼이 나옵니다. 자,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육의 동그라미요. 사회 개혁적이고 지도자는 교육받은 중류층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대학생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고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러한 핵심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보려고 합니다. 자선조직협회가 있습니다. 사회문제 근원은 개인에서 찾았습니다. 개인의 동그라미. 영향을 준 이념은 사회진화론입니다. 사회진화론. 이 영향을 끼쳐서 가치 있는 빈민만 도움을 줬다는 것. 사회문제 접근 방법은 빈민의 도덕적 개혁입니다. 이 개인의 문제니 개인이 도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역기능적 면을 수정하고요. 사업 내용은 서비스 조정에 역점을 둡니다. 서비스 조정은 실천론에서 배우셨죠. 자원 연계입니다.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사적 자선사업관, 다른 말 민간 자선사업관 이 말이죠. 협조, 우회방문원의 활동. 우회방문원은 상, 중류층 부인들이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개혁이 아니라 사회는 유지해야 된다,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했고 지도자는 상류층이었습니다. 또는 상중류층에도 틀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중류층의 부인들이 바로 우회방문원, 프렌들리 비지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선조직협회 9번 들어갑니다. COS고요. 1869년 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회방문은 밑줄, 우회방문을 통해 개별 조사를 합니다. 개별 조사의 밑줄,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되었고 구호 신청자들로 하여금 협회, 자선조직협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의 동그라미, 구호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중복 방지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정 방문을 했죠. 개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웍의 효시가 됩니다. 개별 사회사업의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지구위원회 결성입니다. 이 지구위원회 결성은 독일 엘버페드 제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COS가 1869년이고 독일의 역사에서 엘버페드 제도가 나옵니다. 이 엘버페드 제도는 이 COS 이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일의 엘버페드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지구위원회를 결성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했다는 소리인데요. 각 자선조직협회와 개인에게 정보 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고
구제, 중복 방지를 하고 각 케이스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하고 걸식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 협력의 밑줄이요. 그게 바로 지구위원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 협력,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의 CO에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배웠죠. 지역사회 조직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됩니다.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직의 기반이 됐습니다. 원조의 대상을 가치 있는 자에 한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덕적, 종교적 교화를 통해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도덕적 교화는 도덕적 개혁과 같은 말입니다. 종교적 교화는 이때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교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빈곤 문제에서 개인적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공의 구빈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개인 책임인데 왜 국가가 공공이 도와주냐라고 해서 공공의 구빈 정책은 반대했습니다. 빈곤을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끊어요. 빈곤 원인에서 그 사회 경제적 뿌리를 무시했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구조에도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했다는 것입니다. 박애주의, 부르주아 특권적 지위의 정당화가 됩니다. 이 박애주의는 자선, 체러티에서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박애 사상과 연관성이 있고요.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그랬죠. 상류층 부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적 주의를 정당화 받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보관 운동입니다. 대학생들과 슬럼가의 노동자들을 결합시켜 끊어요. 빈곤, 실업자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라 슬럼 지역이 생기는 등 사회의 새로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동그라미요. 이때 많은 대학생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빈민지구를 실제로 조사했습니다. 이 빈민지구를 조사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은 찰스 부스와 라운트리입니다. 찰스 부스는 영국 런던 동부 지역을 조사했고 요크시를 조사했던 사람은 라운트리입니다. 여기서 리서치가 나오죠.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층들이 빈민지구로 이주하여 함께 거주했습니다. 거주의 동그라미, 구제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원조를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조사가 나옵니다. 빈민지구 실제조사는 부스, 런던시가 있고 라운트리는 요크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통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구함으로써 이를 법률 제정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또한 교육적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아동위생, 보건교육, 교육의 동그라미, 소년, 소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교육의 가로, 문맹퇴치, 문맹퇴치가 바로 교육의 효과 아닙니까? 성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토인비홀 1884년이 세계 최초의 토인비홀이 설립된 해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헐하우스가 대표적인 인보관입니다. 그러나 미국 최초의 인보관은 글린 길드, 네이버후드 길드라고 하는 것이죠. 1886년입니다. 여기 있는 헐하우스는 우리가 아는 제인 아담스라는 여성분이 바로 이것을 세웠죠. 이 제인 아담스는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헐하우스가 유명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 조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거주했다. 그러면 집단 그룹을 형성해서 체육활동이나 레크레이션이나 교육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룹업의 효시가 된 거고 지역사회 조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왜? 빈민지역으로 가서 거주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것을 서비스를 직접 제공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직의 기반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밑에 실력 따지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좀 더 제시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11번에 보면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하기 전에 한번 앞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7번은 개정구빈법입니다. 개정구빈법. 이 개정구빈법을 우리가 신구빈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던 것이 바로 뭐죠? 구구빈법이었으니까 신구빈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1834년입니다. 이 개정구민법에서는 원칙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한다 했습니다. 그 원칙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바로 열등초우입니다. 열등초우 원칙을 법조문에 명시했다 그래서 열등초우 원칙의 명문화라고 합니다. 요거 나오면 신구민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게 최하위 자활 임금 노동자의 수준입니다.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나 국가가 주는 복지급여가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급여 수준이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등초우 원칙입니다. 열등초우 원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평입니다.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고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 자, 됐고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작업장을 재설립했습니다. 작업장 테스트, 워크하우스 테스트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 작업장 재설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업장을 재설립했다는 것은 원내구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구제 원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 일부에게 원해구제를 실시했죠. 자, 원해구제를 철폐했다 틀리고요. 단 일부에게 원해구제를 실시했다는 것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입니다. 행정은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똑같이 초우를 받았다. 균일초우의 원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세 가지 원칙을 깔아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더 첨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긴데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아시는 대로 구빈연합구가 결성됩니다. 구빈연합구가 결성된다는 것은 행정단위가 더욱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빈연합구가 결성되고 왕명에 의해서 컨트롤타워인 중앙통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중앙통제위원회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앙집권행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집권행정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응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정구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런 대목들인데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해 드리면 이때 스피넴랜드법은 폐지가 됩니다. 스피넴랜드 제도의 폐지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개정구민법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회 개량 운동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로 정리를 하십시오. 교재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고 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와 그다음에 이쪽에 인보관 운동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국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야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제도가 퍼져나갑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제도가 퍼져나갑니다. 영국은 1869년입니다. 1869년에 런던이고요. 1877년에 뉴욕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선조직협회 미국 연도고요. 인보관 운동은 여기 영국 있죠. 이 영국이 바로 토인비홀 1884 토인비홀이고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인보관이라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1886, 1889입니다. 1886은 근린 길드, 네이버후드 길드, 근린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미국 최초가 됩니다.
미국 최초가 되고 1889는 바로 헐하우스다. 헐하우스는 유명세를 띈 이유가 뭐라고요? 자,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제인 아담스. 제인 아담스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있는 토인비 호를 모방한 것이다. 토인비 호를 모방한 것, 모형을 본받은 것. 그래서 모방이라고 쓰겠습니다. 토인비 호를 모방했다. 이 두 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죠. 세계 최초는 토인비 홀, 영국, 미국 최초는 바로 글린길드. 이렇게 연역을 정리해 드리면 되겠죠. 자, 이제 자선조직협회의 특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보관운동의 특징을 비교하면 끝날 일입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빈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회구조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구조라고 쓰겠습니다. 구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빈민의 도덕적 개혁입니다. 빈민의 도덕적 개혁을, 개인적인 도덕적 개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사회개혁입니다. 사회개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R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조사를 실시해야 되죠. 사회조사를 실시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서치가 나옵니다. 리서치가 나오고 여기 있는 사회개혁은 바로 리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리폼입니다. 두 개의 R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우회 방문론입니다. 우회 방문론은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상, 중류층의 여성분들이 주로 활동을 했고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시초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됐어요. 사회복지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게 우회 방문론입니다. 방문해서 힌트 얻으셔야 돼요. 개별 방문을 했습니다. 개별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이 가치 있는 빈민인지 가치 없는 빈민인지 개별 조사를 했습니다. 개별 조사해서 가치 있는 빈민이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기관을 연계했습니다. 민간기관을 연계했죠. 서비스가 제공되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조정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당연히 중복구제는 방지가 됩니다. 중복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리를 하십시오. 자, 우회 방문론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은 대학생과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생과 대학 교수들은 중류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식층이면서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것은 뭡니까? 빈민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빈민과 함께 거주하였고 거기에서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R이 나옵니다. 세 번째 R은 거주란 단어 레지던스가 됩니다. 레지던스가 바로 세 번째 R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기는 서비스를 조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교육 등을 실시했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를 제공했다. 자, 정리가 됐죠? 개별 방문을 해서 개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케이스 워크이라고 있죠. 케이스 워크의 효시가 됐고 지역사회 조직 CO에 기반이 된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가서 교육을 시켰다. 함께 거주했다 그랬으니 바로 그룹 워크의 효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 나갔으니 CO에 기반이 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준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은 사회 진화론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어디에서 그 대목을 찾아야 될까요? 사회 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원리라고 실천론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는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디서빙 푸어라고 하는 가치 있는 빈민과 그 다음에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를 했죠. 종교, 신앙심도 있고 충분히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이면 가치 있는 빈민, 그렇지 못하면 가치 없는 빈민이라겠죠. 여기는 원조를 했습니다. 원조해줬고 여기는 원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적자생존에 올린 사회 진화론의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구조에서 문제를 찾았고 사회 개혁을 강조했거든요. 따라서 진보 성향인 급진주의와 자유주의.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바로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진보 성향의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대비가 되면서 보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꼭 대비해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한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에 대한, 사회 문제나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인보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판 의식을 가짐이라고 쓰면 되고, 자, 여기는 사회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다. 사회 유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그랬죠. 이것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우리가 보통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 있다라고 하면 자유주의란 말을 써요. 미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빈곤관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적 빈곤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COS. 자, 자선이라는 단어에서 박애주의라는 것도 생각나셔야 되고, 박애주의입니다. 개인 책임이니 국가의 개입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파란색으로. 빈곤의 책임이 개인이니 공공의 빈곤 정책, 공공의 빈곤 구제는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그 반대입니다. 공공이 빈곤의 구제를 해야 된다. 공공의 빈곤 구제 정책을 강조했던 것은 인보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중류층의 이 상류층 부인들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르주아 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 겁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회 방문원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회 방문원 활동,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 했을까요? 무급으로 했을까요? 무급으로 하게 됩니다. 우회 방문의 활동은 자원봉사 성격인 무급 활동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은 추후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유급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의 시초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인보관 운동과 COS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혼동하지 않고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습니다. 자, COS 인보관 운동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즉 1909년의 빈민법 보고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면 20세기 초에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빈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905년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왕립빈민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위원회는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폐비한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 20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이념이 다르죠. 그래서 심각한 의견 차이로 결국 1909년 두 개의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다수파, 하나는 소수파라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를 입안했다 그래서 다수파, 적은 인원, 제 알기로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수파 보고서가 됩니다. 다수파 보고서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담았고 끊어요. 소수파 보고서는 저명한 폐비한 사회주의자 웹부처라고도 해요.
비아트리스 포터와 시드니 웹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우리가 외국인들은 되게 남편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시드니 웹이 남편이고 비아트리스 포터가 아내거든요. 그래서 웹 부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부부는 아신 대로 급진주의 학자들입니다. 다수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생활 태도, 똑같은 영향, 여기 스위스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 태도, 빈민의 나태와 무책임에서 찾았고, 그래서 빈민의 자활 의지를 불신했습니다. 빈민에게는 관대한 동정보다는 과학한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에 소수파는 빈곤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사회 질서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렇듯 서로 대립이 되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는데 다수파는 현행 구빈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지, 존속을 주장한 반면 끊어요. 소수파는 빈민법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급진 성향을 띠고 있네요. 이 두 보고서가 아주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처방을 담고 있었음에도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정권은 자유당이 잡았습니다. 진보 성향의 자유당이 잡았는데요. 자유당 정부가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1908년의 노령연금입니다. 이 노령연금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내지 않고 연금을 국가가 주는 거예요. 노인분들에게. 그게 바로 1908년의 노령연금입니다. 영국인의 마음속에 빈민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다는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소수파 보고서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두 가지 보고서 모두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때까지 영국 사회복지 역사는 제도적 변화를 통한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의 참여로 역사적 전환을 맞게 됩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 뉴 리버럴리즘, 진보주의가 있고 네오 리버럴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 판서를 통해서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서 진보주의가 나오고 19세기란 단어가 눈에 띌 겁니다. 첫째 줄에 19세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이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혁입니다. 여러분 고전적 자유주의는 아시는 대로 뭐죠?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진보주의인 뉴 리버럴리즘이 됩니다.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모순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실업이 증가되고 가난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읽어요. 시작. 가난은 죄가 아니며 그들의 자조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는 끊어요.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인보한 운동과 생각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회 구조의 문제.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어서 바로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진보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학자는 그린 홉슨 홉하우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보면 신자유주의라 해서 네오리버럴리즘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일쇼크 후에 등장해요. 오일쇼크는 197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기가 달라요, 여러분.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후반, 1세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뉴리버럴리즘이고 네오리버럴리즘이에요. 20세기 말에 영국에서 발흥한 복고적 자유주의입니다. 복고적 자유주의 가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교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네오리버럴리즘의 핵심입니다.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복지국가가 있었죠. 그 복지국가라는 해결책이 정부와 국가가 비대화되고 비능률화라는 문제점을 노출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바로 네오리버럴리즘이 되겠습니다. 해결책은 복지를 삭감해라. 그리고 정부 부분의 신공공관리주의. 이게 이제 정부의 공공관리니까 정부에 대한 관리가 시장에 입각한 원리처럼 효율성을 강조한 그러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 도입 가로채야 돼요. 시장의 원리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세금이 증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주를 돕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만 불러왔다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판서에서 정리할 거예요. 다수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구빈을 위한 행정을 확대하자 개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구빈 제도에서 처벌적인 성격을 폐지하고 인도주의적 공공부주 실시하자, 혼합시설, 구빈원을 폐지하고 개별시설로 대체하자, 노인을 위한 노령연금 제도를 실시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수파 보고서의 내용이 되어 있었고요.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이 관련 법령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1908년에 노령연금법이 무기여 노령연금이고 그 다음에 1911년에 맨 아래에 국민보험법이 나와요. 국민보험법에 건강과 실업이 나오죠. 건강이 1부, 실업이 2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노사정,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해서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노사정 3자 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어떻게 하나요? 독일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만들었지만 이자 부담이에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50대 50으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여기에서 가담해서 3자 부담을 한 것이 바로 영국의 국민보험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판서해 드릴게요. 자, 넘기면 국민보험법 나오죠.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세계 최초는 독일에 있어요, 여러분.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제1부는 건강보험, 제2부는 실업보험이 됩니다. 자, 베브리지 보고서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또 정리를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빈민법 보고서였는데요. 빈민법 보고서는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가 있다. 대개 보면 이 다수파 보고서는 보수 진영이고요. 여기는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보고서가 나올 때 자유당 정부였습니다. 자유당 정부였는데 자유당 정부는 두 가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자, 채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자유당 정부가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었어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해서 이 개혁 방안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노령연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령연금법 1908년입니다. 이 노령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하고 달라요. 돈을 내지 않고 무기여, 돈을 내지 않고 받는 노령연금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국민보험법이 있습니다. 국민보험에서 보험이란 단어가 나왔죠. 이게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자입니다. 국민보험, 사회보험입니다. 이 국민보험법에서 1911년이죠. 로이드 조지에 의해서 이 제정된 국민보험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1부가 있고 제2부가 있습니다. 제1부는 건강입니다. 제2부는 바로 실업이죠. 그래서 로이드 조지가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제1부 건강이고 윈스턴 처칠을 아시죠? 처칠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2부에 있는 실업이거든요. 어찌 됐든 국민보험법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 됩니다. 영국 최초 사회보험이 되고 자, 세계 최초의 의미가 있어요. 세계 최초의 의미가 뭐가 있다겠죠? 네, 이 국민보험법은 세계 최초로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3자라고 하죠. 이걸 3자라고 하죠. 보험료를 균등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균등 부담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영국 말고요. 독일은 CF, 독일은 이자 부담입니다. 이자가 누구예요? 노동자와 사용자죠. 이자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들어가서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 줬던 것이 바로 여기 영국의 바로 국민보험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빈민법 보고서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 여기에서 우리는 뉴 리버럴리즘과 그 다음에 네오 리버럴리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번역을 할 때 뉴 리버럴리즘을 진보주의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요. 여기 네오를 신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뉴 리버럴리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뉴 리버럴리즘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러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 책임으로 봤어요. 빈곤의 문제를. 아니다. 빈곤의 문제는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순에서 찾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가의 복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국가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진보주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네오리버럴리즘은 20세기 후반에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석유파동이 일어나죠. 이 석유파동 후 오일 쇼크 후에 등장하게 돼요.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 78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요. 70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네오리버럴리즘은 우리가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로 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고적 자유주의라 합니다. 복고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고적 자유주의와 관련성이 있고 복고적 자유주의, 여기서 자유주의는 진보가 아니라 우리가 보수와 진보할 때 진보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예전의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죠.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는 복지를 했더니 도덕적 해이가 사람들한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 비효율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죠.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바로 복지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복지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국가가 열심히 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민영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네오리버럴리즘입니다. 그러면 서로 대비된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적극적인 국가 복지를 하자고 하고 여기서는 복지를 삭감하자 했으니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수예요, 진보예요? 진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본다면 신보수주의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복지국가 발전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보 성향, 이쪽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서 알아놓으시되 영어로는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여기는 네오 리버럴리즘이라 한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목적, 5가지 프로그램, 사회보장 전제조건, 사회보험의 유권칙, 관련 법령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목적에서는 5대 악을 아셔야 됩니다.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다가 무질서 쓰세요.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거고 그 다음 밑줄 쫙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명한 말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 실현하면은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5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5가지 프로그램에 뭐 전제조건의 암기법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것은 판서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5가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사회보험입니다. 밑줄. 두 번째 마지막에 있는 공공부조입니다. 밑줄. 사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공공부조를 해주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점에 보면 마지막에 아동수당,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밑줄.
네 번째 점에 보면 무료라는 단어가 있죠. 무료 동그라미 치고 포괄적인 건강 및 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NHS입니다. 국민보건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점에 보면 완전 고용이 있습니다. 완전 고용의 밑줄. 이 5가지 프로그램을 강조했던 사람이 베버리지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보장의 전제 조건은 3가지다. 사회보장의 전제 조건 3가지는 위에서 있던 거예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뺀 나머지. 첫 번째 뭐죠? 아동수당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NHS를 말합니다. 밑줄. 세 번째가 완전고용입니다. 별도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위에서 있던 거 가져오면 됩니다. 사회보험의 유권칙, 별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녀석이거든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장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똑같이 냅니까? 다르게 냅니까? 다르게 냅니다. 하지만 이때 베버리지는 그렇게 하지 말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내자 그랬어요. 균일 기업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돈 냈으니 똑같이 돈을 받아가겠죠? 균일 급여입니다. 자, 그 급여를 받아갈 때 요만큼 주면 안 된다. 충분히 줘야 된다. 급여의 적절성입니다. 3가지 정리했어요. 정액급여, 정액기여, 그 다음에 맨 아래 급여의 적절성 3가지 끝내드렸고요. 정액급여의 동의어가 균일급여고요. 정액기여의 동의어가 균일기여입니다. 또는 객출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걷어가는 돈을 객출한다 그러잖아요. 균일객출이랍니다. 자, 위험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 대상이 많죠.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게 사회보험인데 사회적 위험 대상을 많이 하자. 포괄합니다. 포괄성 동그라미요. 오른쪽에 보면 행정책임은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자 그랬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공단으로 통합되어 있고 국민연금도 공단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책임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하자라고 했고 관리운영 통합입니다. 피보험자는 구분하자 그랬어요. 구분의 밑줄이요. 분류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피보험자가 분류되어 있나요?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가 있고 사업장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죠. 예. 그다음에 당연 적용 가입자가 있고 임의 가입자가 있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는 분류하자. 이 당시에 베버리지는 6가지로 분류하자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취업 연령을 4가지, 비취업 연령을 2가지로 해서 6가지로 한 겁니다. 바로 밑에 보면 취업 연령의 기준은 고용 근로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있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 있죠. 그 다음에 전업주부도 포함시켰어요. 왜? 전업주부도 취업 연령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미취업 연령이나 비취업 연령은 노인과 아동입니다. 거기 보면 미성년자가 바로 아이들이 되겠고 미성년자와 노인 이게 바로 비취업 연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바로 대상자를 또는 피보험자를 분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버리지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왔던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에서 의미 있는 것은 3번째 점입니다. 가족수당법이 45년에 만들어지고요.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NHS법이 46년에 만들어집니다. 국민부조법, 부조의 동그라미 생각나죠? 공공부조입니다. 이거 공공부조. 따라서 이 국민부조법 48년에는 종전의 구빈법 체제를 종식시킨 법이 바로 이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66년에 개정되어서 보충급여법으로 바뀌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11회 때 2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을 한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45년에 뚝 떨어지면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해서 끝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40년대 중반에 끝나게 되죠. 48년이에요. 따라서 2차 세계대전 후지 1910년대인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는 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출제된 지문이니까. 자, 밑에 참고해 보면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것을 좀 정리해 보면 베버리지 보고서는 권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디에서 그거 느끼셨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 실현해 주자 국가가 그게 바로 뭐예요? 네, 권리성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혜였다면 이제는 권리가 강조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보면 맨 아래 봐주세요. 맨 아래 봐주면
최저 생활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권리에 동그라며 생존권에 동그라며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보고서입니다. 또 임금 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업주부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노인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켰잖아요. 이로써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에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 제도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계속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5년부터 오일쇼크 전까지를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파울러 보고서 들어갑니다. 파울러 보고서는 대처리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파울러 보고서는 1985년입니다. 오일쇼크가 70년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가 복지를 축소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영국의 대처 정부고 미국의 레이건 정부입니다. 그래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나오는 거예요. 파울러 개혁을 단행했다. 특징으로는 대처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개인 책임을 강조했다. 국가가 안 하니까요. 선별주의, 열등 초우 강조, 시장 중심, 국가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 지역사회 보호,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말씀드렸었죠. 복지의 공급 주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이 강화되면서 민영화,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이 작은 정부는 뭐냐면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많은 지방정부에게, 미국에선 주정부에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경제의 탈사회화, 경제성장 위주로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경제성장 위주로 했다. 그래서 경제의 탈사회화, 마지막은 신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복지삭감, 민영화 이런 것들이 다 대처리즘을 대변하고 있는 파울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경제의 사회화와 경제의 탈사회화가 있습니다. 경제의 사회화는 경제의 개인화, 경제의 탈사회화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끊어요. 사회적 공동소비, 즉 공동체주의를 강조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조하는 복지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탈사회화는 개인 책임과 시장에서 경쟁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 관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사회화는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해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복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의 사회화입니다. 반대인 경제의 탈사회화는 뭐냐? 경제 성장 위주로 하는 거고 사회복지는 벗어난다. 벗어날 탈자, 사회복지는 후퇴시키고 경제 성장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장에서 경쟁을 강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인 책임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의 탈사회화가 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베버리지 보고서, 파울러 보고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보장을 실현하라. 이것은 바로 생존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국민의 최저한이라고 하는 내셔널 미니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 발달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어 단어로 쓰거든요. 이게 바로 최저생활 보장이다. 이것을 권리로 강조했습니다. 권리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5대 악이 있었습니다. 베버리지는 나,
무, 쿵에 불 질렀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나태입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궁핍입니다. 궁핍은 빈곤과 동의어, 불결입니다. 질병입니다. 이 5가지를 사회의 5대 악이라 하고 이 5악을 제거하자라고 했습니다. 5악의 제거를 강조했었죠. 여기에서 무질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질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 5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했습니다. 5대 프로그램. 베버리지가 강조했던 5대 프로그램의 암기법은 이렇게 됩니다. 사, 공, 아, 완전, 아포입니다. 간단히 외우셔야 빨리 외워지니까. 자, 이렇게 5가지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 완전고용,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동의어는 가족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보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포괄적 보건서비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의 근간이 됩니다. 사회보장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회보장의 근간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면 이 3가지는 뭐냐? 위에 있는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사회보장의 전제 조건 3가지입니다. 사회보장의 전제 조건 3가지를 암기법으로 완전 아포입니다. 시작! 완전 아포.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사회보장의 전제 조건 3가지는 완전 아포. 5가지 프로그램은 사공아 완전 아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나를 외우면서 2가지를 끝내드렸습니다. 이제 사회보험의 6원칙을 합니다. 사회보험의 6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의 6원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이 돈을 내자. 균일, 기여. 균일, 기여는 균일, 객출과 동의어라 했습니다.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균일, 급여. 2가지 끝났고요. 급여를 받을 때 충분히 제공하라. 급여의 적절성입니다. 3가지 끝났죠. 하나, 둘, 3개입니다. 자, 4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정 책임은, 관리 운영은 뭐하자? 통합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조했고, 그 다음 2가지 위험 대상은 사회적 위험을 말합니다. 위험 대상은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위험 대상에 포괄합니다. 그 다음 피보험자, 즉 가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입자는 대상자입니다. 가입자는 대상자가 되는데 이 대상자는 분류하자 했습니다. 분류하자. 동의어를 써드리겠습니다. 분류의 동의어는 구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시험에 틀리게 잘 나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소득 비례라고 하면 틀려요. 소득 비례 기여, X. 소득 비례 급여, 소득 비례 급여 나와도 X입니다. 소득 비례가 아니라 똑같이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이 내자 그랬으니 틀렸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위험 대상의 선별화가 아닙니다. 위험 대상을 선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6가지 원칙 끝났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균일 기여, 균일 급여, 급여 적절성, 행정 책임 통합, 스톱. 여기에서 행정 책임을 분리하자 맞을까요? 틀립니다. 행정 책임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라 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위험 대상의 포괄화. 마지막은요. 가입자의 분류 또는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6원칙이 시험에 잘 나오니 정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의 관련 법령에서 중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보고서를 내면 항상 제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아동수당, 가족수당이 나왔죠. 그래서 1945년에 가족수당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포괄적 보건 서비스를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해서 NHS라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무료로 주는 거죠. 그게 유명한 NHS입니다. 이것이 1946년에 NHS법을 만들게 합니다. 자, 거기 내용은 두 가지는 참고하시고 관련 법령에서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1948년에 바로 국민부조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국민부조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공공부조에서 나오는 거죠.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공공부조 혜택을 주자라고 베버리지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 국민부조는 여기 있는 공공부조를 강조해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부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빈민들을 대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빈법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완전히 종식시킨 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연도가 1948년입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라고 나왔다 했었죠. 1차 세계대전 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가입자 대상자를 분류했다. 어떻게 분류했다겠죠? 6가지로 분류했다 했습니다. 6가지로 대상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 6가지 분류를 이쪽에 써드리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6가지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가 바로 비취업 연령에 해당되죠. 누굽니까? 미성년자와 노인입니다. 미성년자와 노인. 대상 두 사람 갈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합니까? 취업 연령이라 하죠. 이 취업 연령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업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규 노동자가 있습니다. 일명 정규직이라 하고 여기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계약직이나 이러한 사람들 하나, 둘, 셋, 네 사람은 취업 연령이고 미성년자와 노인은 비취업 연령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계층으로 피보험자를 분류하자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파울러 보고서에 대해서 하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입니다. 1942. 1942년에 2년 붙어서 1973년 1970년대를 할까요? 이때 석유 파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 시대를 거치게 되고 이때부터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5년에 바로 파울러 보고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국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대처 정부였습니다. 따라서 대처리즘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파울러 보고서는 85년이기 때문에 바로 대처 정부 하에 이루어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처리즘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에서 레이거노믹스가 나오거든요. 자, 레이거노믹스, 이코노믹스, 경제를 강조했다라고 해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키워드 적습니다. 신자유주의입니다. 신보수주의 관점과 유사하다 했습니다. 복지 축소입니다.
민영화입니다. 복지의 공급 주체가 많아졌겠네요. 복지다원주의입니다. 복지의 공급 주체가 민간으로 강화되면서 바로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건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지가 축소됐다 했습니다. 축소됐으니 선별주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복지가 축소된다는 것은 자산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조사 실시. 서로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선별주의와 자산조사는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많은 것을 이양하게 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큰 정부가 아니라 경제 성장 위주 정책을 펴게 됩니다.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을 경제의 탈사회화다. 경제의 탈사회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울로 보고서는 대처리즘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국가의 책임은 축소하고 국가의 책임은 축소합니다. 반면 시장과 가족의 책임은 늘리게 됩니다. 시장과 가족의 책임을 늘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자녀적 관점입니다. 나중에 모형에서 배우세요. 자녀적 관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파울로 보고서입니다. 자녀적 관점이 선별주의를 지향하고 자산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 이 정도 정리해 드리면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복지급여를 적게 줬겠죠. 그래서 열등초우를 강조하게 되고요. 거기까지 써드릴게요. 열등초우를 했다. 열등초우라고 하는 것은 복지급여를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열등초우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처리즘의 대변인격인 파울러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영국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역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국의 역사를 반복해서 2번 이상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영국의 역사는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그리고 독일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와 독일의 역사는 제가 앞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런 대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한국의 역사를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역사를 잘 반복해서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